이준석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개혁신당 만들 때 넥스트 스텝을 갖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넥스트 스텝이 뭐냐? 이게 자기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이죠. 애플을 공동 창업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때 설립했던 회사가 바로 넥스트입니다. 이 넥스트가 개발한 운영체제 OS의 이름이 넥스트 스텝입니다. 애플은 실적이 떨어지니까 넥스트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합니다. 기존 운영진들을 모두 내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애플의 CEO가 된 거예요. 이준석이가 넥스트 스텝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자기가 밖에 나가서 신당 만들어가지고 성공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 바깥에서 힘을 길러서 정당을 키우고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내서 나중에 M&A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자기가 먹겠다. 일종의 스타트업식의 창당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이 개혁신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하고요.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할 텐데 그럴 기미가 보이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나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3일 조사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모두 42%였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꽃하고 너무 달라요. 여론조사 꽃은 아주 현격하게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다른 여러 여론조사, 특히 보수 언론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동일합니다. 혹은 어떤 것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쨌든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지난번 조사와 달리 민주당이 5%포인트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어요. 예, 둘 다 오른 거죠. 거대 양당이. 아니 지금 이준석 신당 제3지대 신당이 나왔는데 어떻게 기존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오를까? 개혁신당 지지도가 별 볼 일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MBC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 신당 플러스 이낙연 신당 플러스 나머지 정당 다 합해서 9% 나왔거든요. 물론 같은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칭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6%가 나왔어요. 6%. 9%에서 6%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여론조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합치면은 좀 시너지가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두 자릿수는 기록할 줄 알았는데 아직 미미합니다. 6% 지지율. 자,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1일에서 12일 JTBC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합당 이후의 첫 여론조사입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8% 나왔습니다. 8%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7%가 개혁신당은 총선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 뼈 때리는 얘기를 또 했네요. 57%의 유권자가. 57%의 유권자라면은 결국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신 분들일 텐데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가진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이 대략 50에서 60%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인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은 총선에서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낙연은 한 30석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30석이 뭡니까? 3석 얻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 6%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은 딱 3석 얻기 좋아요. 5.4%로 해가지고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6%라면은 그 정도 되겠네. 30석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래서 당선자를 얼마나 내느냐 이 기대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그렇다면은 당선자를 못 내더라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도 그 어떤 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준석 신당이. 박빙의 구조 속에서 이준석 신당 그대로 두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깎아먹기 때문에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음 중요 선거를 앞두고는 이준석 신당을 끌어안자. 이런 염려를 국민의힘에게 안겨주는 정도의 총선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개혁신당 윤석열 반대 보수정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말이죠. 이낙연과 합치면서 도대체 이 누구 표를 갉아먹을지 이것조차 분명치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지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을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어느 정당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혀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당에게 타격을 입혀야 할지 이게 불분명해졌어요. 이낙연과 손잡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고 민주당 정권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과 손잡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참 골 때리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이준석 단독으로 신당을 차려서 개혁신당 깃발을 들었을 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낙연과 손잡으면서 이거는 반윤 정당에서 반명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니 뭐 이기기도 어렵지만 지더라도 의미 있는 패배가 아니게 됐어요. 야, 뭐 밖에 나가가지고 너희는 잡탕 정당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했니? 이런 얘기나 듣기 딱 좋게 됐어요. 여담인데 이준석이 이낙연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고 합니다. 합당 전에. 막 사실 좀 아쉬운 쪽이 이낙연 쪽이죠. 이준석하고 손잡아야 사실은 제3지대에서 신당 만드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승산이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그 2대남 3대남이 그 고정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한다고들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대남 3대남 표를 자동적으로 우리 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아마 이낙연은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이준석을 만났는데, 이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준석이 아이패드인지 노트북인지 맥북인지 알 수 없을 그런 소형 컴퓨터를 딱 이낙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다가 딱 열어놓고 뭐 커뮤니티 관리를 했나? 커뮤니티라고 하면 아마 DC 인사이드 아니면은 팸코일 텐데 막 글을 쓰면서 앞에 이낙연이 있는데 그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야, 이낙연이 이런 거 참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예, 정말 이준석 만나서 아주 해탈을 했군요, 이 양반이. 계정 관리를 했다고. 아이고, 우리 낙엽이 형이 정말 수모를 겪으셨구나, 우리 이준석 때문에. 어쨌든 합당을 했으니 이제는 뭐 이준석이가 밥이 됐지.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이준석은 그야말로 이낙연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다, 이낙연한테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기 의석수 4석 이낙연 쪽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4명 다 민주당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고보조금 6억을 받게 됐는데 6억 중에 절반을 이낙연 신당 만들 때 쓴 돈, 그 빚이거든요. 그걸로 쓰자라고 이낙연이 얘기했다고 하고, 이준석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돈을 들였을 텐데. 자, 근데 이준석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지지층이 떠나는 것입니다. 2대남 3대남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개혁신당 함께 못한다면서 탈당계를 보내기도 하고, 예, 후원금을 끊기도 하고, 후원금 끊으면서 무슨 글을 남기느냐. 와, 내가 보낸 돈으로 이준석이 류호정, 배복주와 함께 한우 먹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류호정 때문입니다. 류호정, 대표적인 패미 정치인 아닙니까? 그 이준석이 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류호정 전 의원과 합당하면서 탈당 인원이 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게 뭐야? 그렇다라고 해야지. 그렇다. 이준석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선택과의 합당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은 이 금태섭 신당을 말하는 겁니다. 금태섭 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류호정을 영입한 것이지 류호정의 사상과 정책이 좋아서 영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호정이 당내에서 주류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류호정의 정책 제안이나 시각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울러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합당하면서 동지가 됐죠. 배복주는 류호정과 달리 이낙연 신당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류호정은 금태섭 신당, 배복주는 이낙연 신당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 배복주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개별 인사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 배복주 너 공천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류호정이나 배복주나 다 페미니스트이긴 하지만은 이 배복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박경석 대표라고, 전장년 대표, 왜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그분이 이제 남편이에요, 배복주가. 페미니즘과 전장년, 그동안 이준석이 싸워왔던 대상 아닙니까? 그들과 한 당에서 동지 관계가 됐다는 건 정말 엽기적인 일인 거예요. 엽기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에 참여했던 2대남 3대남들이 반기를 들고 지금 탈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의식해서 이준석이 이걸 막아보려고 류호정의 주장이 주류 담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당 안에서. 또 배복주 공천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류호정도 공천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류호정의 사상과 정책을 안 받겠다. 이 선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자들이 분기탱천해 있는데 공천도 안 주겠다는 거야. 류호정이나 배복주나 정의당에선 답이 안 보여가지고 저 각각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 갔는데 이준석과 합당하면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투명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와, 참 류호정, 배복주 이렇게 돼버렸네. 자, 여러분 그 이 류호정하고 배복주 씨가 정의당에 있을 때 했던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이름도 길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하겠나. 어쨌든 이런 팟캐스트 방송을 했는데 제5회 방송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콘돔을 여성들이 행여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팟캐스트예요. 이런 팟캐스트. 여기 저 멤버가 류호정, 장혜영, 강민진 그리고 배복주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콘돔을 쓰라고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류호정은 이렇게 이준석한테 디스를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주류인 적이 없었다. 지금은 공통적인 걸 찾아가야 한다. 페미는 진보, 반페미는 보수, 이런 이념 갈등을 답습하지 말고 이왕 개혁신당에서 만나게 됐으니 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이고, 꼬리를 내리고 있네. 자, 배복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 여성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해온 만큼 이 정체성으로 비례대표가 돼서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은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준석이가 절대 당신을 국회의원 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참 꼬여도 잔뜩 꼬인 분들이네요. 공천을 주거나 당직을 맡길 수 없다라고 이준석이가 지금 버티고 서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류호정, 배복주, 각각 금태섭, 이낙연 신당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합당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공동대표가 저 사람들은 당직 줄 수 없고 공천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그러면은 공동대표인 이낙연 또 최고위원인 금태섭은 뭐라도 막 불편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과거 자기 동지, 어찌 보면은 이낙연계, 금태섭계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공동대표로부터 차별을 당할 상황에 놓였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낙연, 금태섭. 이게 의리가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준석한테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동지를 갖고 그러냐고. 참 이낙연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류호정이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서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 류호정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여기는 페미니즘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의당에 잔류하고 있는 장혜영이가 모든 남성은 가해자? 누가 그런 페미니즘을 했었는데? 마치 지금 정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보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류호정. 너 헛소리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류호정이나 장혜영 모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남성을 혐오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올구들이 있네 이것들. 야 너희들 다 똑같아. 야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너희들 남성을 혐오 안 했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여기지 않았어? 그런데 왜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려고 했어? 비동의 강간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동의 강간죄.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문에 알려지게 됐던 그 개념이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슨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성관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눈에 스파크가 나가지고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법이 생기게 되면은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가 없으면은 이걸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자는 거야. 그러니까 공증을 받든지 서로 각서를 쓰든지 이런 합의 과정을 분명히 거쳐서 그 근거를 남겨서 그런 다음에 섹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눈이 맞았다는 이유로 여관 가가지고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튿날 처벌될 수가 있어. 합의 없이 나하고 성관계했다면서. 대개는 여성이 남성을 그렇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좁지 않은 남성들은 이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입증하려고 그 성관계할 때 녹음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선우 의원 등이 녹음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다가 강한 저항을 사기도 했죠. 뭐 강선우 의원도 솔직히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비동의 간음죄가 가져올 대표적인 부작용이 뭡니까?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변심했을 경우 상대방은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녹음도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아직 입법되기도 전인데 SNS에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여성들은 섹스할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았고 진심으로 원했던 게 아니었다. 따라서 그것은 성폭력이다. 강간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지요.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고의로 폭로하는 여성도 있고요. 진심으로 강간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고의와 진심 모두를 추동해서 성폭력과 강간의 범위를 넓힙니다. 범죄인 강간과 모호한 성관계에 명확했던 경계를 무너뜨려가지고 모두 강간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류호정이가 말이죠. 국회의원이 되고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비동의 강간죄. 정확하게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 개정법 유란. 네, 유호정 씨, 당신은 남성을 가해자로 여긴 바 없다. 이건 뭔데 그러면? 비동의 강간죄는 뭐야 도대체? 당신이 대표 발의했잖아. 그리고 또 공동 발의한 사람이 장혜영이고 No means no가 있고요. Yes means yes가 있습니다. No means no는 상대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동의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Yes means yes는 상대방이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가 강간죄다 이런 얘기죠. Yes means yes를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류호정이가 대표 발의하고 장혜영이가 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죠. 공동 발의자 중에는 또 권인숙,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은 바로 정춘숙의 지역구입니다. 정춘숙의 그 요즘 그 뭐 선거 때 보내오는 문자를 보니까 페미니즘에 패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경륜 있는 정치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하더라고. 어이 정춘숙 씨, 당신 말이야. 저기 저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그랬잖아. 절대 그럴 리 없는 남자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남성 혐오자들이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배지를 달겠다. 국회의원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언어 도단 아닙니까? 요즘 페미니즘으로 장사 잘해 먹었던 페미 정치인들 일체 페미의 피읍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장사가 안 되는 걸 아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설쳐댔던 것들 요즘 조용합니다. 심지어 그 페미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도와주니 너희들을? 웃기고 있어 진짜. 내가 왜 도와줘? 도와주기는. 자, 네, 여러분. 민주당에서 이 페미들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말이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페미들이 나타나가지고 주인 행세합니다. 이 정권의 주인 행세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뭘 했다고요 도대체? 정권을 저쪽에다가 넘겨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한 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대남 3대남 단체로 등 돌리게 만들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정권이 민주당한테 넘어오면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자빠져. 짜증납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말이죠. 이준석이 저렇게 페미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천 안 준다. 당직 기용 안 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칠할 연병을 떨었을 거야. 여혐을 한다면서, 여성 혐오를 한다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당한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류호정 배복주 보세요. 기왕 합당했으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있습니다. 야, 이것들은 진짜 페미니즘 정치인들 맞습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이 할 짓 아니에요? 자, 이준석은 류호정을 동지로 맞아들인 그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씨가 거론이 됐죠. 사실 이준석은 김종인 위원장이 와주면은 자기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천군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손을 뻗었는데 그 김종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싫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개혁신당 이거 뭐 절대로 성과 못 낸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김종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될 만한 당에 가서 무슨 뭐 당을 하든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든 그랬단 말이죠. 되는 당에 간단 말입니다. 혹은 그 당에 상황이 없는 상황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의 상황이 누굽니까? 이낙연 아니에요. 자기가
가봐야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은 지금 이낙연의 합류 때문에 이준석과 손잡지 않겠다 지금 저러고 있어요. 이준석은 그래서 안팎으로 갈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이 늪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건 마치 깊은 웅덩이에 타이어가 박힌 그런 신세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준석은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생의 좋은 교훈으로 알고 류호정, 배복주와 공존하는 길을 찾길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준석 씨가 살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팝콘 각이냐.